자, 안녕하세요. 부타로드와 관련해서 오늘은 울산에 나왔습니다. 울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적인 역할을 했었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변화를 맞아서 공업화 도시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울산에는 두 가지 도시의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경주가 서울 일대, 그러니까는 신라에서부터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 약 한 1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992년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이 울산이에요. 남쪽에는 울산, 그 다음에 진흥왕 이후부터는 저 중부 쪽으로 해서 당항성,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끊임없이 부동항을 향해서 남하하듯이 신라는 백제를 경유하지 않는 그러한 항구를 계속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당항성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원 화성, 경기도 화성 생각해 보세요. 화성시 그쪽까지 경주에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개척된 뒤로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직통으로 바다로 가는 물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약간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국이 있으면 사이가 좋으면 냅두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쪽에서 출발해 버리면, 우리 지금 서울 쪽에서 출발해 버리면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당항성을 개척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라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수도를 왜 안 옮기는지, 그리고 수도를 너무 국토에 치우친 데 둠으로 인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당항성을 차지하고도 이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통일신라 말까지도 계속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거든요. 경주는 수심이 깊어서 배를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울산으로 들어오는 거고, 울산이 지금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울로 말하면 인천입니다. 인천. 그래서 딱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구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문화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1번지가 울산입니다. 여기가 하곡현, 아곡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1번지도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장률사라든지 뭐 범일국사라든지 유학 가는 사람들도 통일신라 시대 때도 다 이쪽에서 배로 갑니다. 왜냐면 당항성 쪽으로 가는 길도 괜찮은데 여기서 당항성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경주가 중심이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경주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주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배를 타는 게 괜찮고, 그 다음에 사신들도 이쪽에서 울산에서 배를 타고 많이 움직여요. 대부분은 다 이쪽에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신이 다 경주 쪽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의 배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도. 그게 제일 안전한 배예요. 제일 안전한 배. 상선 이런 거 타면 조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잘못하면 진짜 용궁 갔다 온다. 그래서 용궁 간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인과 관련된 전설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국 불교가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가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영축산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데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 그게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밝혔거든. 중국의 영축산이 있어요. 오대산 안에. 오대산 안에 마치 경주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는 것처럼 큰 산 안에는 또 다른 이름의 작은 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오대산 안에, 중국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예전에는 오대산의 원래 이름이 청량산입니다. 불교식 이름은 청량산이고, 그 청량산에 비견되는 게 중국 오대산이에요. 그래서 오대산의 별명이 청량이에요. 그래서 그 오대산에 나중에 진관 스님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진관 스님이 주석한 절이 화엄사, 지금의 현통사가 되는 거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당신 법호를 청량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진관. 그러니까 청량이 오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확하게는 불교 경전에는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는 청량산이라고 나오고, 그 청량산을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한 거를 중국에는 오대산이 있었던 거야. 그 오대산하고 청량산을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게, 그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 영취산이 아니에요. 영축산, 발음이 축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통도사가 있는데도 영축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하려면 복잡한 내용이 많아. 그런데 듣고 보면 재밌어. 이게 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하나 누적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수신앙과 화엄신앙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 문수신앙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문수보살이 사는 청량산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찾은 게 그 전에 있었던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이에요. 그래서 오대산 입고로 청량산이 된 거고,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서 평창에도 오대산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가면 상원사에 청량선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하고 문수는, 오대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그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 영축산이 있고, 거기에 영축사가 있어. 대부 영축사가. 그게 지금 현통사입니다. 현통사. 지금 중국 오대산에서 제일 큰 현통사.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오대산 입고로 청량산, 그리고 그 안에 영축산이 있고, 영축산에 영축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식의 문화 구조가 여기로 경주로 들어오는 모든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먼저 들어왔어요. 이 울산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근처에 청량산이 만들어집니다. 청량산이. 그러니까 다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청량산이 만들어지고, 이 주변이 청량산인 거고, 여기는 영축산이에요. 이 청량산이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게 문수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청량리도 있고 청량사지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산서성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식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청량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영축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문수산, 문수산, 영축산 이렇게 두 개로 지금은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아마 영역 자체가 청량산이 이 영축산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청량산은 청량산 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문수사, 정확하게 말하면 영축산에 문수사가 있는데, 이 동네가 문수보살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수체육관,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도 문수고, 컨벤션 센터도 문수고, 다 이렇게 문수라는 명칭들을 여기서는 써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 동네 전설에 의하면 그 문수보살이 어디로 사라지냐면 저쪽 무거 로타리 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간지를 모른다 그래서 무거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거동, 무거 로타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다 문수랑 관련돼 있어요. 왜 문수산 혹은 청량산과 영축산이 같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중국의 그런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축사지가 있어요. 저희 뒤에 보이는 게 영축사거든요.
지금 울산에는 세 개 사찰이 가장 중요해요. 태화사라고 하는 데가 제일 중요하고, 태화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영축사. 태화사도 사라졌고, 이 영축사도 사라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처용과 관련된 망해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요걸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태화사는 자장률사의 어떻게 보면 원찰 비슷한 절이고, 그 다음에 용을 위해서 지어진 절이고, 망해사도 용을 위해서 지은 절이에요. 용 많이 나옵니다. 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화사도 용을 위해서 지은 절, 망해사도 용을 위해서 지은 절. 그리고 이 영축사는 기운이 뻗친다는 전부시대 칠처가람지는 아니고, 칠처가람지는 경주에 다 있고, 팔처가람지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있어요. 여덟 번째. 그러니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데는 삼국유사를 통틀어서도 오대산 월정사밖에 없어요. 다 털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금강경 봉창기도 하고 할 때 제일 보여주는 사진이 그 월정사 적광전 지붕 위에만 눈이 녹아내리는 사진. 그래서 명당은 바람이 자고, 그 다음에 기온이 보통 때보다 일반 땅보다 조금 더 높아. 그래서 거기만 눈이 녹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명당이라고 나오는 데는 다 전불시대 절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불시대 절터가 있대. 이 경주 수도권 쪽에, 경주 수도권 쪽에. 그리고 경주 수도권에서 제일 큰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서 여기에 한 군데, 그 다음에 경주에 7군데가 있어요. 경주에 7군데가 황룡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 다음에 영묘사, 경주공고 영묘사, 그 다음에 비구니 사찰인 영흥사, 법흥왕의 부인이 출가했다는 영흥사, 그 다음에 사천왕사, 호국도량, 당나라의 외침을 막으려고 했었다는 그 사찰 호국도량.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청경리 흑륜사, 2차돈 머리 떨어졌었던 2차돈 머리 떨어진 데는 흑륜사, 그 다음에 2차돈 목이 잘린 데는 흑륜사, 머리가 떨어지는 데는 금강산 백률사. 백률사는 저희가 내일 가게 될 겁니다. 그 백률사가 있는 그 금강산의 산신도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볼 수 있고, 남산의 산신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금강산 산신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구조로 봤을 때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험하다는 뜻하고 플러스 그쪽과 관련된 세력 집단들이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저 오릉 안에 있는 담엄사.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 다음에 영묘사, 선덕여왕이 지은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경주 김씨들의 왕족들의 어떻게 보면 추모 사찰, 경주 공고짜리, 그 다음에 영흥사,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 사찰, 그 다음에 사천항사, 그 다음에 흑륜사, 그 다음에 오릉 안에 있는 담엄사,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있고, 그게 이제 전부시대 칠처가람지고 가섭부시대 7군데 절터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울산에 있는 여기입니다. 영축사지. 여기는 낭지 스님이 사셨던 데예요. 이 근처에 방고사라고 원효가 살았던 절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척파남 전설 같은 경우 나오는 것도 이 원효가 이 근처에 왔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장도 이쪽으로 오고 원효도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경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와야 될 만한 정도의 위치를 가진 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지통 스님, 그렇게 해서 3명의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낭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 원효는 낭지한테 약간 배우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통은 의상대사의 나중에 10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낭지의 제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야리무리합니다. 제자로 되려고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을 파는 구절이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낭지 스님은 527년부터 여기 살았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한 130년, 140년을 여기 살면서 527년이 이차돈이 청경림 흑룡사에서 머리 떨어진 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신라불교의 시작 지점에 이 울산 불교도 존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구조가 중국 오대산에서도 나옵니다. 중국 오대산에,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낙양의 백마사, 가선마등 축법난이 전도승으로 왔었다는 그 백마사 AD 67년입니다. 그런데 그 해와 거의 비슷한 해에 현통사도,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의 현통사도 개착됐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오대산 입구로 청량산 안에 영축사가 존재하고, 이것도 여기도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시작절이, 메인절이 그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에요 라고 약을 파는 것도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식됐다는 겁니다. 이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서성 오대산 신앙이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게 나중에 자장률사가 중국에 가서 내가 오대산으로 유학해야겠다,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내야겠다라고 하는 한 동인이 돼요. 여기서 막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행하던 것들이 하도 좀 뭐랄까, 이게 좀 잘 되다 보니까 옆에서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이제 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하고는 약간 다르게 축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청량산 안에 영축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대로 하면 더 정당한 거고요. 요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장률사도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고, 유학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께 참배한다는 대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구조를 뽑아냈다고, 이 영축사지를 연구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자장률사보다 먼저 이게 들어왔고, 자장률사 사찰은 울산에서 태화사지만 이 영축사지가 가섭불 신앙의 어떠한 또 다른 흐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신 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앞에 부처님이 사셨던 유서 깊은 불국토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게 우기고 싶고 자부심을 가지고 싶었어. 그건 모든 불교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어디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리고 신라불교는 그걸 뭘로 얘기를 했냐면 가섭불 신앙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원래 경주하고 울산이 가섭불이 계셨던 그런 유서 깊은 땅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이 바로 이 영축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낭지승훈주에 보면, 삼국유사 낭지승훈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법화경을 독송하는 아주 특이한 신이승이 있었대. 그러니까 신통을 부리는 승려가 있었대. 낭지는 아닌 것 같아. 정확하게 낭지라고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화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법화경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카예요. 메카. 메카. 그리고 이 영축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영축산이라고 하는 게, 인도 영축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산은 하나지만 가보면 산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조그맣고 야트막한 산이야. 그런데 그게 걔네한테는 엄청나게 신령한 의미를 가지는 산이고, 그래서 떡대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태산인데, 태산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1500m 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상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있는 평창 오대산이 태산보다 높다. 아니 해발이 진짜 그래. 해발이 진짜 그래.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태산이 그런 상징성을 가지느냐? 그런 산동 문화와 관련돼서 그런 거고, 인도에서는 그 영축산이 별 볼 일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이 없지만 그 마가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성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두 개의 불교적인 신성성은 나온다고. 하나가 법화경,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법화경에 어떻게 보면 법화경을 그 영축산에서 산정에서 설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법화경의 메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선불교 삼처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의 본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다자탑전 반분자, 이거는 바이샬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건 쿠시나가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할 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 물론 십송률에는 관을 열고 염습을 풀어 헤쳤다 이렇게 나오지만 1차적으로는 그냥 관 밖으로 발을 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 불교에서 만들어졌을 걸로 유력시 되는, 거의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 그렇게 되는 썰이 바로 영축산 염화미소.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연꽃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마하가섭이 살인미소를 날렸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선종을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강릉에 사골산문의 종찰인 굴산사가 있습니다. 굴산사. 영축산을 기사굴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굴산사가 있는 거고, 그거는 범일국사가 내가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신법을 전했던 거를 내가 지금 강릉에서 신라에서 쉽게 말해서 한번 하겠다, 통일신라에서 하겠다, 그 상징을 담고 있는 거고, 여기는 법화경의 어떠한 그 신앙적 요소가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셨던 지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신이 변제천녀예요. 변제천녀라고 못 들어봤지? 아니 못 들어봐도 돼요. 그게 원래 강해신 출신인데 그게 이제 복도 주고, 그 다음에 음악도 관할을 하고, 그러니까 음악신 플러스 복신 플러스 변제잖아. 변제가 뭐죠? 입 터는 거. 말도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도 관할하는 그러한 여신이 변제천이에요. 근데 여기 산신이 변제천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온 것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도 좀 좋아지고, 물론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고, 머리는 됐고 머리카락 색이나 좋아졌으면 좋겠다. 머리도 좋아지고 음악적 재능도 생기고, 그리고 말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옛날 문화가 있었구나. 왜? 여성산신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시대가 떨어지면 남성산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여성산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가 나중에 먹으면서 변제천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경주에서 서쪽에 있는 선도산, 그 선도 성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여성 쪽 산신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산신 구조가 나오면 전부 오래된 전통 신앙과 관련해서 무슨 신앙의 흐름들 아니면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울산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점이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낭지 스님이 살았는데, 이 낭지 스님이 중국 오대산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밀항의 시조입니다. 밀항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데 표온 스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라하대 표온 스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이 양반은 구름을 타고 날라. 그래서 낭지 승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요즘 말로 치면 미스트의 시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언제나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30년 이상을 여기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아기들이 촉촉한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나무 껍질 같이 변해. 그래서 그거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 보습제도 쓰고 수분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낭지 스님은 그게 필요가 없어.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피부에는 좋았겠지만 속옷까지 젖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그래서 오대산에 가서 법을 듣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오대산에 누구한테 듣는다는 게 없어.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단한데 원효를 가르칠 정도로 대단한데 원효한테 글을 써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원효가 글을 써가지고 방고사에 있던 원효가 글을 써서 갖다 주면 낭지 스님이 딱 보고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논문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대산에 가서 법문을 듣는데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어. 뭔 소린가 모르겠어. 엄청나게 대단한 누군가가 오대산에 있었다라는 설정인데 중국 오대산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불교사를 아는 바로는 없어. 내가 오대산 전문가잖아. 한국 오대산, 중국 오대산 내가 그걸로 다 박사 논문을 쓰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중국 오대산에 어디로 갔을 거냐? 저는 현통사라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통사의 원래 이름이 대부 영축사거든요. 대부는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 앞에 붙이는 통도사로 말하면 불지종가, 국지대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불지종가라는 거는 부처님의 종갓집, 그러니까 최고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국지대찰은 나라에서 제일 큰 절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당신들이 써서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그 현통사 옛날식으로 말하면 화엄사고 그 전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떤 절이냐면 대부 영축사. 그래서 그 대부는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축사예요. 여기랑 같은 영축사인 거야. 그 중국 오대산하고 여기가 같은 영축사인 거야. 그래서 아마 체인점 교육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체인점 지점장들이 가끔 본사 교육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 본점 스님이 이 스님이 자꾸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점에서 자기 동네 나무를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낭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가면서 여기서 뭘 꺾어 갔냐면 형목이라고. 나 형목이 뭔지 모르겠네. 형목이라는 걸 꺾어 갔대. 그렇게 해서 딱 주니까 그 스님도 뭔가 한 칼이 있어. 그 나무를 꽃이나 나무를 갖고 와라 이랬는데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전 세계에 두 산에서밖에 안 나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두 산이 어디냐면 인도의 영축산하고 이 울산의 영축사에서만 그 나무가 난대. 특산종이래. 특산종. 그러면서 형색을 딱 보더니 너 신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인도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지. 내가 만약에 그때 낭지 스님처럼 해서 갔으면 인도로도 오해를 받았을 수 있는데 신라 사람 같았었는가 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 인도 영축산과 여기 영축산이 기운이 통한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대로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보현보살이 나타나요. 또 자세히 보시면 있어. 자세히 보시면 있어. 그 스토리를 보면 조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야기인데
지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지통이 이름이 지통이 뭐요? 그 의상대사 나중에 10대자가 되는 분인데 아주 비범했는가 봐. 그래서 까마귀가 말을 합니다. 까마귀 말을 하는 설정은 소지방조에서도 나오거든요. 사금갑조에서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말을 한다라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태양신을 믿는 전통신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전통신앙이 불교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낭지가 구름을 타고 오대산까지, 중국 오대산까지 갔다는 거는 서로 어떠한 교류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거고, 구름 타고 중국 오대산까지 가면 죽어요 진짜. 그 비행기 타도 지금 여기서 울산공항에서 만약에 직항이 산서성까지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3시간 타야 되거든. 구름 타고 한 40km로 가면요, 그거 이게 몇 날 며칠 걸린다고. 가다가 배가 없고 야 잠깐 내려서 뭐 휴게소에라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 내려서 좀 자야 되고 막, 이게 보통 일 아니야. 그러니까 구름 타면 바로 움직일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 왜? 그게 근두운에 오르거든. 구름을 타고 손오공이 확 움직이잖아. 그럼 구름 다 날아간다. 그리고 자기는 추락해. 그러니까 구름을 타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흩어진다니까 구름은. 그래서 구름은 과속을 못해. 그러니까 구름은 어디든 다 구간 단속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그 이상 속도를 내면 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탄 게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은 다 완행밖에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그게 중국 산서성 오대산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정도. 그러니까 해안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쪽이니까, 이 관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지통이라고 하는 스님이 의상대사 제자 중에서 신통이 있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추동기 쓰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까마귀가 저쪽에 낭지 스님이 있는데 영축산에 가서 영축사에 가서 낭지 스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그 까마귀 얘기를 듣고 일로 옵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지 스님한테 지통이 올 거다, 대단한 사람이 온다, 이렇게 또 약을 양쪽에다 팔아요. 약을 팔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오니까 오는 과정에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데, 와가지고 낭지 스님이 네가 올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올 걸. 그래서 나한테 계율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너는 대단한, 그렇게 까마귀가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놈이라며. 그 얘기는 전통신앙이 불교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화엄종 계열과 이 낭지의 법화경 계열이 결합하는, 아마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통은 의상의 10대 제자이기도 하지만 처음 설정에는 낭지에게 먼저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의상보다 낭지를 먼저 만난 걸로 되어 있어.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렇다 치고, 근데 오는 과정에 보현보살이 나타나요. 뜬금없이 보현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 보현보살한테 개를 받아. 개를 받아. 그렇게 해서 낭지 스님한테 딱 오니까 나한테 개 받을래? 이랬더니 저 오다가 보현보살한테 벌써 받았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봐.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만났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만나기가 쉬워요. 왜? 이 어른들이 좀 한가했어. 신라불교 초기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 요즘 자꾸 잡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힘든데, 진짜 한가할 때 좀 일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는 자주 만나줘요. 그래서 문수보살, 중국 오대산 가서 문수보살 만났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 그래서 문수보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통 스님이 보현보살 만난 게 있고, 그 뒤로는 신라 하대 쪽에 조금 더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진표율사. 진표율사가 미륵보살도 만나고 지장보살도 만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뭔가 흐름들이 있구나. 그리고 보현보살 신앙이 털을 한번 잡으려고 했구나. 그렇지만 보현보살 신앙은 뒷심이 약해서 문수보살 신앙에 밀렸구나 라는 구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낭지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개 받은 데 있었던 그 나무 그 나무 밑에서 개를 받았대. 그래서 그 나무를 보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인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보살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나는 못 만났는데 네가 나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치켜 세워줬대. 그러니까 치통은 낭지에게 찾아갔지만 낭지가 감당할 정도보다 그릇이 큰 인물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의상한테 가서 의상 제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낭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화경 천태종은 아닙니다. 천태종은 이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법화경 중심의 신앙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통이라고 하는 화엄종과 나중에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둘이 섞여가고 그리고 여기에 원효까지 뭉쳐서 무언가 하나의 불교의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과 관련해서 가장 영험한 터 이 영축사지 안타깝게도 절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그런 쓸쓸함과 더불어서 하지만 그 기운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울산이 깨어나면 이 영축사 정확하게 말하면 저 그거 있잖아 천불천탑 운주사 그 불상이 일어나면 정상의 불상이 일어나면 뭐 세상이 바뀐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사탑이 일어나면 아마 울산 불교가 아니면 울산 도시 이미지 자체가 다시 재고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